여러분, 속보 들으셨습니까? 사실상 미군 절반 투입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주일 내로 결판을 내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뉴스 앵커들이 떠드는 평화라는 말은 믿지 마십시오. 지나가던 개가 웃을소리입니다. 이건 평화가 아니라 우리 경제에 내려진 사형 선고이자 제2의 IMF가 터진다는 공습 경보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당장 내일 아침 증발해버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골든타임을 영영 놓치게 되실 겁니다. 2026년 3월 2일 방금 들어온 외신 속보에 따르면 미군 전력의 사실상 절반이 이란을 완벽하게 포위했습니다. 하늘에는 전투기 1,400대가 떠 있고 바다에는 항공모함 2척이 버티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일주일이다. 일주일 안에 모든 결판을 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의 압도적인 힘에 이란이 곧 백기를 들고 유가는 안정을 찾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뉴스 화면 너머에 숨겨진 등골이 서늘한 진짜 공포를 봤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닙니다. 이건 일방적인 사형 통보이자 거대한 학살의 예고입니다. 그리고 그 학살의 대상은 이란 군인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대한민국 시니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될 수도 있다는 섬뜩한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먼저 팩트부터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중동에 깔린 미군의 전력,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오십니까? 박현도 교수를 비롯한 군사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건 삼척동자도 아는 게임이다. 이란은 절대 못 이긴다. 맞습니다. 수치만 보면 그렇습니다. 미 해군의 자존심인 링컨호가 오만만에 들어와 있고 최신형 포드호가 이스라엘 북쪽을 틀어막았습니다. 여기에 탑재된 전투기와 주변 기지의 공군력까지 합치면 무려 1,400대입니다. 이 비행기들이 하루에 몇 번이나 폭격을 퍼부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전문 용어로 쏠티라고 하는데 하루 150회 출격이 가능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10번만 폭격을 맞아도 그 도시는 지옥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150번입니다. 하늘에서 강철비가 쏟아지는 수준입니다. 미군은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를 지도에서 지워버릴 작정으로 덤비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트럼프는 철저한 장사꾼입니다. 가성비를 따지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왜 이렇게까지 무식할 정도로 막대한 병력을 그것도 한꺼번에 쏟아부었을까요? 단순히 이란이 미워서요. 천만에요. 트럼프가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딱 하나, 그에게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계산기는 이미 돌아갔습니다. 길게 끌면 내가 죽는다. 전쟁이 길어지면 유가가 폭등하고 미국 내 물가가 치솟고 지지율은 곤두박질칩니다. 그래서 그는 일주일이라는 데드라인을 스스로 정한 겁니다. 일주일 안에 압도적인 공포를 보여줘서 이란이 총 한 번 못 쏘고 살려주세요 하며 기어 나오게 만드는 것. 이것이 트럼프가 설계한 충격과 공포 작전의 핵심입니다.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는 극대화하는 전형적인 사업가 기질이 발동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일이 장사꾼의 계산대로만 흘러갑니까? 만약, 정말 만약에 말입니다. 도간에 든 쥐가 된 이란이 고양이에게 빌기는커녕 그래, 다 같이 죽자며 고양이의 목덜미를 물어뜯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트럼프는 약간 당황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참모들이 흘린 말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 정도면 항복해야지 얘네 왜 안 꿇어? 라며 의아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지점, 트럼프의 오판과 이란의 관기가 충돌하는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집어삼킬 제2의 IMF라는 거대한 태풍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군 절반이 투입됐다는 건 역설적으로 말하면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썼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가져올 배도 없고 더 이상 띄울 비행기도 없습니다. 여기서 이란이 일주일을 버텨버리면 그때부터는 미국도 우리도 걷잡을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란은 지금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아니라 코란을 펼쳐들고 있습니다. 자존심에 목숨을 거는 민족에게
돈 계산으로 덤비는 트럼프의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제거된 지금 남은 혁명 수비대의 강경파들은 잃을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법입니다. 그들은 지금 협상 테이블이 아니라 미사일 발사 버튼 위에 손을 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일주일 내로 끝내겠다고 호언장담한 그 일주일이 지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미군의 폭격이 시작되면 이란은 가만히 맞고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지하 요새에 미사일을 숨겨두고 이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미군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미군이 지키고 있는 중동의 질서를 파괴해서 너희도 편하게 살 수 없게 만들겠다는 물귀신 작전입니다. 그리고 그 물귀신 작전의 첫 번째 타깃은 바로 전 세계 원유의 30%가 지나다니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곳이 막히면 어떻게 되냐고요? 주유소 기름값이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공장이 멈춥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서고 현대차 울산 공장이 멈춥니다. 전기가 끊기고 물류가 마비됩니다. 1970년대 오일쇼 그때 우리 선배님들 연탄 없어서 떨던 기억나십니까? 이번엔 그보다 더한 에너지 보릿고개가 옵니다. 그때는 우리가 성장하는 나라였지만 지금은 늙고 병든 환자 같은 경제 상황입니다. 충격의 강도가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제2의 IMF 시나리오입니다. 단순히 환율이 좀 오르고 주가가 좀 떨어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국가의 혈관인 에너지가 끊기는 겁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도박을 시작했고, 이란은 국가의 존망을 걸고 맞서고 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은 너무 한가한 소리입니다. 지금은 고래들이 꼬리로 칠 때마다 새우의 뼈가 으스러지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치킨 게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아니, 승자가 있기는 한 걸까요? 트럼프가 오판한 일주일이라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견뎌내며 전 세계를 인질로 잡으려는 이란의 벼랑 끝 전술. 그 사이에 낀 우리가 당장 내일 아침 은행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인지 다음 내용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마음 단단히 드셔야 할 겁니다. 이 전쟁은 총성 없는 경제전쟁으로 우리 안방까지 밀고 들어올 테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백악관 집무실 창밖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을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참모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정도 병력을 보여줬으면 알아서 기어나와야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일주일이라는 시간까지 줬으면 살 길을 찾아야지 왜 저렇게 버티는 거야. 철저한 자본주의의 화신이자 계산기의 달인인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이란의 행동이 입력되지 않습니다. 압도적인 힘 앞에서는 굴복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그 당연한 논리가 페르시아의 자존심 앞에서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지금 거대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란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풀어 협상의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지만 이란의 눈에 비친 것은 협상이 아니라 목에 칼을 들이민 협박일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힘센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란이 딱 그렇습니다. 수십 년간의 경제 제재로 이미 바닥을 친 경제,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구심점마저 잃은 상황에서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딱 하나입니다. 무릎 꿇고 비참하게 죽느니 차라리 서서 죽겠다. 바로 이 처절한 벼랑 끝 전술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킨 게임의 본질입니다. 마주보고 달리는 두 대의 자동차 중 누군가가 핸들을 꺾어야만 충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자신이 탄 차가 미제 덤프트럭이고 상대는 낡은 소형차니까 당연히 상대방이 겁을 먹고 핸들을 꺾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핸들을 꺾을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은 이미 핸들을 뽑아 창밖으로 던져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충돌해서 다 같이 죽자는 광기가 이성을 마비시킨 겁니다. 트럼프가 간과한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는 비즈니스맨이라 손익분기점을 따지지만 이란의 혁명 수비대는 순교 정신을 따집니다. 가성비를 따지는 장사꾼이 신념을 먹고 사는 광신도를 이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장사꾼은 손해가 날 것 같으면 발을 빼지만 광신도는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상대에게 생채기 하나라도 남기는 것을 승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역설은 트럼프가 호언장담한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오히려 트럼프 자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항공모함 전단 하루 유지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백억 원이 그냥 바다에 뿌려집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이란이 꼼짝도 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똥줄이 타는 건 이란이 아니라 트럼프입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일주일 안에 끝내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미군의 위신은 땅에 떨어집니다. 종이 호랑이라는 비웃음을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트럼프는 울며 겨자 먹기로 진짜 미사일 버튼을 눌러야만 합니다. 이란은 바로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먼저 공격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진흙탕 싸움으로 기어들어오게 만드는 것. 그렇게 되면 이 전쟁의 명분은 미국이 아니라 침략을 당한 이란에게 넘어가게 되고 전 세계 반미 국가들이 뭉치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란은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버티는 걸까요? 단순히 정신력만 믿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비대칭 전력이라는 아주 고약하고 가성비 좋은 무기가 있습니다. 미국이 스텔스기로 하늘을 지배한다면 이란은 땅속과 바다를 지배하려 듭니다. 이란 전역에 거미줄처럼 뚫려있는 지하 미사일 도시들을 아십니까? 수십 미터 지하 벙커에 숨겨진 수천 기의 탄도미사일들은 미군의 폭격에도 살아남아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날쌔고 빠른 미군 전투기를 떨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덩치가 커서 피할 수도 없는 항공모함, 그리고 무엇보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뚱뚱하고 느려 터진 유조선들입니다. 값비싼 최첨단 미사일도 필요 없습니다. 몇백만 원짜리 싸구려, 자폭 드론 수천 대를 벌떼처럼 날려보내면 수조 원짜리 항공모함도 구멍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가성비 전쟁의 공포입니다. 미국은 한 발에 수십억 원 하는 아이언돔 유격 미사일로 그 싸구려 드론들을 막아내야 합니다. 드론 한 대 막으려고 수십억을 쓴다?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이런 밑지는 장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이 그 판을 깔아놓고 어서 들어오라고 손짓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돈 좀 써봐라. 우리는 싸구려 드론으로 너희의 최첨단 미사일을 다 소진시켜주마. 이것이 이란의 계산입니다. 게다가 이란에게는 저항의 축이라 불리는 무서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이라크의 민병대까지. 이란이라는 본진이 공격받는 순간 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들고 일어날 겁니다. 이것은 전선이 하나가 아니라 중동 전체로 불길이 번진다는 뜻입니다. 트럼프는 이란의 뇌만 도려내는 깔끔한 외과 수술을 원했겠지만 현실은 온몸에 고름이 터지는 폐혈증이 돼 공산이 큽니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를 타격하고 후티 반군이 홍해의 물류를 끊어버리면 미군 1,400대의 전투기로도 이 모든 곳을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벌떼를 잡겠다고 대포를 쏘는 격이니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어리석은 싸움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누구일까요? 전쟁터에서 멀리 떨어진 미국일까요? 아니면 전쟁터 한복판에 있는 이란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진짜 피해자는 이 싸움을 멍하니 구경하고 있는 우리 같은 에너지 수입국들입니다. 미국은 셰일 오일이 넘쳐나서 문 걸어 잠그고 버티면 그만입니다. 이란은 어차피 망가진 경제, 더 망가져도 잃을 게 없습니다. 하지만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란이 쏘아 올릴 드론 한 대 한 대에 주가가 출렁이고 환율이 춤을 추는 인지의 신세입니다.
트럼프와 이란이 자존심 대결을 펼치는 동안 우리의 경제 혈관은 서서히 말라 비틀어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 하나만 떠다녀도 보험료가 폭등해서 배가 못 뜹니다. 배가 못 뜨면 기름이 안 오고, 기름이 안 오면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가 멈추고 공장이 섭니다. 일주일. 트럼프가 말한 이 운명의 일주일은 평화를 위한 카운트다운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터지기 직전의 시간입니다. 이란이 항복하지 않고 버티는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탄 것과 다름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란은 더 독해질 것이고 트럼프는 더 초조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고스란히 국제유가라는 그래프에 반영되어 여러분의 주유비를 2배로 만들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잡하고 위험한 도박판 뒤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진짜 설계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트럼프를 부추겨서 미군을 이 사지로 몰아넣고 자신은 손 안 대고 코를 풀려는 교활한 배후 세력. 트럼프조차도 그들의 가스라이팅에 넘어가서 자신이 이용당하는 줄도 모르고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전쟁을 진짜로 원한 것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들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판을 벌였을까요? 다음 내용에서는 뉴스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이 전쟁의 진짜 배후와 그들이 노리는 소름 끼치는 큰 그림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게 생겼는지 그 범인의 얼굴을 똑똑히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는 조수석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운전대를 잡고 미군이라는 거대한 덤프트럭을 이란이라는 절벽으로 몰고 가는 기사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입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결단을 내렸다고 믿고 싶겠지만 냉정하게 말해 지금 미군은 이스라엘의 안보를 지켜주기 위해 피를 흘리러 온 용병이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기획된 가스라이팅의 결과입니다. 네타냐후는 무려 20년 전부터 미국 대통령들의 귀에 대고 끊임없이 주문을 외워왔습니다. 이란은 악의 축이다. 이란은 없애지 않으면 미국도 위험하다. 기억하십니까?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말입니다. 그때도 네타냐후는 미국 의회에 가서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면 중동에 평화가 올 거라고 여의변을 토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후세인이라는 방파제가 사라지자 오히려 이란의 영향력이 이라크를 넘어 시리아, 레바논까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호랑이를 잡겠다고 여우를 풀어놨더니 그 여우가 늑대를 불러들인 꼴이 된 겁니다. 그런데 네타냐후는 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이번에는 아예 이란의 숨통을 끊어놓자고 트럼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가 언론 인터뷰에서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3가지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째도 이란, 둘째도 이란, 셋째도 이란이다. 그에게 이란은 단순한 적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도 있는 실존적 공포 그 자체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동쪽으로는 이라크와 시리아, 남쪽으로는 예멘, 북쪽으로는 레바논의 헤즈볼라까지. 이른바 시아파 초승달 벨트가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이 포위망을 뚫으려면 뱀의 머리인 이란을 쳐야 하는데 이스라엘 혼자 힘으로는 버겁습니다. 그래서 힘세고 돈 많은 미국 형님을 끌어들여 대신 싸우게 만드는 것. 이것이 네타냐후가 그린 큰 그림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남의 나라 전쟁에는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던 트럼프가 정작 가장 위험하고 돈이 많이 드는 전쟁터 한복판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트럼프는 4주 안에 끝내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네타냐후의 속셈은 다릅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하고 정권까지 교체해서 후환을 없애고 싶어 합니다. 트럼프는 짧은 전쟁을 원하지만 네타냐후는 끝장을 보는 전쟁을 원합니다. 이 동상이몽이 바로 이번 사태를 걷잡을 수 없는 확전으로 몰고 가는 불씨입니다. 트럼프가 바보라서 당했을까요? 아닙니다.
네타냐후는 트럼프의 가장 약한 고리를 건드렸습니다. 바로 중간 선거입니다. 미국 내 유대인 자본과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표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트럼프에게 이스라엘을 지킨다는 명분은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사탕입니다. 네타냐후는 그 사탕을 미끼로 트럼프를 전쟁이라는 늪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이 위험한 도박에 동의하는 미국인은 고작 21%에 불과합니다. 10명 중 8명은 남의 나라를 위해 우리 아들들이 피를 흘리는 것에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트럼프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상군 투입 대신 비싼 미사일과 전투기만 잔뜩 보내놓고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러니 표를 달라. 문제는 이 정치쇼의 입장료가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서로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수를 하는 동안 그 계산서는 고스란히 엉뚱한 사람들에게 청구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의 서민들입니다. 그들이 쏘아 올리는 미사일 한 발 한 발은 사실상 우리의 돈을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중동의 긴장이 높아질수록 국제 유가는 춤을 추고 해상 운임은 폭등합니다. 이스라엘은 안보를 얻고 미국은 무기를 팔아 배를 채우지만 우리는 앉아서 인플레이션이라는 폭탄을 맞아야 합니다. 남의 잔치에 제물로 바쳐진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더욱 소름 돋는 것은 이 전쟁이 단순히 이란 하나를 손봐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네타냐후가 노리는 것은 시아파 벨트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레바논, 시리아, 예멘까지 전선을 넓혀가며 중동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 기세입니다. 전선이 넓어진다는 건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홍해와 지중해까지 물류길이 다 막힌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수출의 생명줄이 다 끊어지는 겁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겠지만 이미 판은 그의 손을 떠났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왑더 독처럼 네타냐후라는 꼬리가 미국이라는 거대한 몸통을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이 흔들림이 멈출 때쯤이면 우리 경제는 이미 멀미를 넘어 기절초풍할 지경에 이르렀을지도 모릅니다. 트럼프의 오판과 네타냐후의 야욕이 만나 빚어낸 이 괴물 같은 전쟁, 누구 하나 브레이크를 밟을 생각이 없습니다. 브레이크 고장난 기관차처럼 폭주하는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튕겨나가는 건 힘없는 승객들, 바로 에너지 빈국들입니다. 자, 이제 상황이 명확해지셨습니까? 이란은 죽기 살기로 버티고 있고 이스라엘은 미국 등을 떠밀어 끝장을 보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중간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 교착 상태가 길어질수록 웃는 건 방산업체들이고 우는 건 주유소 앞에 줄을 선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면 정말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시나리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터질 수 있는 진짜 경제 핵폭탄, 바로 스태그플레이션과 제2의 IMF 위기설입니다. 1997년 우리가 겪었던 그 악몽이 2026년 버전에 맞춰 훨씬 더 잔혹하게 리메이크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는 순간, 당장 내일 아침 여러분의 밥상 물가가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은 우리 기업들이 왜 공장 문을 닫아야 하는지, 그 끔찍한 연쇄 반응의 고리를 다음 내용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공포 영화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갑 꽉 잡으십시오. 털리는 건 순식간입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쏘아올린 그 공이 지구 반대편을 날아와 정확히 우리 집 밥상머리에 떨어졌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내일 아침 여러분의 출근길과 장바구니, 그리고 평생을 바쳐 일궈온 자산 가치를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경제 쓰나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국제 유가가 130달러를 넘네 마네 하는 소리를 들으며 혀를 차십니다. 기름값 좀 오르겠네, 버스비도 오르겠네 걱정하십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지금 다가오는 위기의 본질은
가격표가 바뀌는 수준이 아닙니다. 물건 자체가 사라지는 공급의 종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는 것은 단순히 배가 돌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산소호흡기, 코드가 뽑힌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쓰는 원유의 72%가 어디를 통과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비좁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란이 여기에 기뢰를 깔고 자폭 드론을 띄우는 순간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던 에너지의 핏줄은 그 즉시 끊어져집니다. 비축유가 200일치 있다고요? 정부의 그 안일한 발표를 믿고 계십니까? 전쟁 공포가 닥치면 사재기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주유소마다 품절 대란이 일어나고 웃돈을 줘도 기름을 못 구하는 아수라장이 펼쳐지는데 그깟 비축유 통계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3,000원, 4,000원을 찍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기름을 넣을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쿠팡 트럭이 멈추고 새벽 배송이 사라집니다. 마트 진열대는 텅텅 비어갈 것이고 식당들은 식자재를 구하지 못해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것이 2026년판 제3차 오일 쇼크의 민낯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그 풍요로운 일상이 하루아침에 멈춰서는 겁니다. 더 끔찍한 것은 산업 현장입니다. 기름이 없으면 단순히 차만 못 굴리는 게 아닙니다. 울산의 석유화학단지가 멈춥니다. 플라스틱 타이어, 옷감, 비닐, 이 모든 것의 원료가 나프타입니다. 나프타가 없으면 공장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현대자동차 조립 라인, 포스코의 용광로가 멈춰서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이 됩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공장이 멈춘다는 건 국가 부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정말 뼈아픈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그때는 대한민국이 젊고 팔팔한 청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고성장 시대였기에 빚을 내서라도 버티면 금방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경제는 늙고 병들었습니다.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저출산 고령화로 기초체력이 바닥입니다. 젊은이가 독감에 걸리는 것과 노인이 폐렴에 걸리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번 오일 쇼크는 우리 경제의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는 얼어붙어 장사는 안 되는데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이 지옥 같은 단어가 교과서 밖으로 튀어나와 여러분의 삶을 덮칠 겁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나가는 돈은 2배가 되고 대출이자는 숨통을 조여옵니다.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우리 가장들이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강대국들의 파워게임에 낀 새우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트럼프와 미국은 왜 이걸 방관하고 있을까요? 아니, 오히려 즐기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에 소름 돋는 미국의 큰 그림이 숨어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세계 최대의 산유국입니다. 셰일 오일이 넘쳐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유가가 폭등하면 미국 정유사들은 돈방석에 앉습니다. 엑슨모빌, 쉐브론 주가는 천장을 뚫을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번 사태의 진짜 타깃은 이란이 아니라 바로 중국과 한국 같은 제조업 국가들입니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 의존도가 90%에 달합니다. 에너지 줄을 끊어버리면 중국 공장은 멈춥니다. 트럼프가 노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경쟁자들의 팔다리를 자르고 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미국만이 유일한 안전지대임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은밀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봐라, 중동은 위험하다. 너희 삼성, 현대, LG 공장들 다 미국으로 가져와라. 우리가 전기 주고 기름 줄게. 안보는 돈이다. 미군이 지켜주길 원하면 방위비 분담금 더 내라. 이 전쟁은 결국 우리 주머니를 털어 미국 곳간을 채우려는 거대한 비즈니스 모델이나 다름없습니다. 동맹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우리는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터지면 돈은 겁쟁이가 됩니다. 가장 안전한 곳으로 도망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미국 달러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을 팔아치우고 달러를 사서 떠날 겁니다. 셀 코리아 엑소더스가 시작됩니다. 지금도 불안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 1,600원, 1,700원까지 치솟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건 여러분의 원화 자산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된다는 뜻입니다. 평생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5억 원, 10억 원이 국제시장에서는 반토막난 가치로 전락합니다. 수입 물가는 폭등하고 여러분이 마트에서 집어드는 라면 한 봉지, 소주 한 병 가격까지 모조리 2배로 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제2의 IMF 사태의 실체입니다. 기업은 도산하고 실업자는 쏟아지는데 물가는 오르는 생지옥. 1997년의 악몽이 2026년에 재현되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괜찮다고만 합니다. 펀더멘털이 튼튼하다, 비축유가 충분하다,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과거 IMF 직전에도 정부는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정부를 믿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이토록 뼈저리게 다가오는 순간이 또 있을까요?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멍하니 뉴스만 보고 있다가 휩쓸려 떠내려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미리 방주를 준비해서 이 홍수 속에서도 살아남으시겠습니까? 전쟁은 비극이지만 돈의 세계에서는 언제나 위기 속에 기회가 숨어 있었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투매할 때 냉철하게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탔습니다. 이제 마지막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트럼프가 쏘아 올린 공은 이미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은 사치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방패를 들고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야 합니다. 평화로운 시기에나 통했던 낡은 투자 방식은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전시 경제 체제에서는 살아남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환율이 미쳐 날뛰는 이 혼란 속에서 내 자산을 지키고 오히려 불려나갈 수 있는 시니어들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생존 매뉴얼. 당장 내일 아침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여러분이 달려가서 해야 할 행동 강령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선배님들, 아마 손이 근질근질 하실 겁니다. 뉴스를 보니 주가가 폭락한다고 하고 삼성전자가 5만 원, 4만 원대로 곤두박질 친다는 소리가 들리니까요. 젊은 친구들은 저가 매수의 기회라며 난리법석을 떨고 증권사 직원들은 지금이 아니면 언제 사냐고 전화를 돌려댈 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 달콤한 악마의 속삭임에 귀를 닫으십시오. 지금은 영웅이 되려고 할 때가 아니라 비겁할 정도로 납작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전쟁통에 총알이 빗발치는데 죽겠다고 머리를 내미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객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위기는 기회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위기가 끝날 기미가 보일 때나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은 위기의 끝이 아니라 입구입니다. 트럼프가 일주일 내로 끝내겠다고 했지만 이란이 버티기 시작하면 그 일주일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지하실을 구경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전시경제의 특징입니다. 1997년 IMF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수많은 알짜 기업들이 헐값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걸 산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빚내서 투자한 개미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현금을 쥐고 있던 외국인들과 진짜 부자들이었습니다. 어설프게 덤벼들었던 사람들은 그 파도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선배님들, 우리가 왜 이 나이 먹도록 뼈 빠지게 일해서 자산을 모았습니까? 대박을 터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후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아닙니까? 지금은 수익률을 따질 때가 아니라 생존율을 따져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시니어 선배님들에게만 드리는 첫 번째 생존 강령은 바로 현금 벙커를 팔아입니다. 부동산도 좋고 주식도 좋지만
전쟁이 터지면 제일 귀한 건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입니다. 아파트 값이 10억이면 뭐합니까? 거래가 안 돼서 팔리지 않으면 그건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일 뿐입니다. 주식이 반토막 나면 그걸 팔아서 쌀을 살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은행으로 달려가셔서 예금의 일부를 언제든 찾을 수 있는 현금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그 현금의 절반은 반드시 달러로 바꿔두십시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보험입니다.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환율이 1,600원, 1,700원을 뚫고 올라갈 때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있는 달러는 여러분의 구매력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도 달러는 살아남습니다. 이건 매국이 아니라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가장의 의무입니다. 두 번째 강령은 빚을 다이어트하라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금리는 절대 내려가지 않습니다. 물가가 오르는데 어떻게 금리를 내립니까? 오히려 더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출금리가 5%, 6%라고요? 전쟁이 장기화되면 7%, 8% 가는 건 순식간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자산 중에 빚으로 산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자는 잠도 자지 않고 불어납니다. 수입은 줄어드는데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 결국 파산하게 됩니다. 덩치를 줄이고 가볍게 만들어야 이 폭풍우 속에서 가라앉지 않습니다. 빚이 없는 사람이 난세의 영웅입니다. 세 번째는 삼성전자를 쳐다보지도 마라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실 겁니다. 대한민국 망하지 않는 한 삼성전자는 오른다. 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외국인들은 전쟁이 나면 한국을 가장 먼저 팝니다. 왜냐고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분단 국가이자 에너지 빈국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면 주가는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갑니다. 그때 그 공포를 견디실 수 있습니까? 우리 시니어들에게 시간은 돈보다 귀합니다. 주가가 회복될 때까지 3년, 5년을 마음 졸이며 기다리기에 우리의 남은 시간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젊은이들이야 10년, 20년 묻어둘 수 있지만 우리는 당장 써야 할 돈이 필요합니다. 전동성이라는 롤러코스터에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태우지 마십시오. 지금은 수익을 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잃지 않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마이너스 50%가 되면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100%의 수익을 내야 합니다. 한번 미끄러지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것이 은퇴자의 자산관리입니다. 네 번째 강령은 정보를 차단하고 일상을 지켜라입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전쟁 뉴스를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사람이 미칩니다. 불안해서 잠이 안 오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가짜 뉴스에 속아 뇌동매매를 하게 됩니다.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든 이란이 미사일을 쏘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의 건강을 챙기고 가족들과 따뜻한 밥 한 끼를 먹는 일상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정신줄을 놓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선배님들, 우리는 6.25의 폐허 위에서 맨손으로 나라를 일으킨 세대입니다. IMF 때 금 모으기로 나라를 구했고 금융위기의 파고도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우리는 위기에 강한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가오는 이 위기 또한 무섭고 두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파도가 높으면 배를 항구에 묶어두고 기다리면 됩니다. 태풍이 불면 문을 걸어 잠그고 지나가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남은 자의 지혜입니다.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입니다. 화려한 성공 신화보다 무탈한 생존이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옆집 김 씨가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네. 뒷집 이 씨가 코인으로 대박이 났네. 하는 소리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낙엽이지만 여러분은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네 가지, 현금 벙커를 팔아, 달러를 확보하라, 빚을 줄여라, 그리고 일상을 지켜라. 이것만 명심하신다면 어떤 경제 태풍이 몰아쳐도 여러분의 가정과 노후는 안전할 것입니다. 트럼프와 이란이 벌이는 이 미친 치킨 게임의 끝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방주를 짓기 시작한 현명한 분들입니다. 부디 이 어려운 시기 건강 잃지 마시고 현명한 판단으로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니어 연구소는 앞으로도 뉴스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돈과 생존의 이야기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진실을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니어 연구소 강도훈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